여러분은 좋은 집주인을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악독한 집주인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월세를 살 때 진짜 짜증나는 엄청 힘든 집주인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동인이 되어서 열심히 집을 살 수 있는 상태로 바꿉니다. 이걸로 굉장히 사고의 전환을 해서 자산이 3배, 4배 늘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집주인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진짜 너무 힘드네. 여러 개들 좀 무리해가지고 이 집 사버리자. 옆에 나왔던데 물건 비슷한 가격에. 그래서 사버린 사람이 지금 여러분 지금 광진구에 있는 그 여러 아파트들을 지금 소유하고 계시는 수강생 분들입니다. 근데 좋은 집주인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여기 사는 거야. 근데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돈으로 이 집을 살 수 있나?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이제 정부에서 마련한 영구임대주택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가시고 싶으시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 영구임대주택을 들어가는 순간 소득을 일정 이상 벌어도 안 되고요. 차를 바꿔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본인을 통제하고 옥죄입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상태로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꿈을 좀 품고 경제적인 자유나 이런 것들을 좀 희망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좋은 집주인을 절대 만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분 이미 집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지만 아니시라면 지금 무주택이라는 얘기는 뭐 전세 월세 어디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주인이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젠틀하고. 그러면 자기가 좀 좋은 데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좀 안 좋은 데 들어온 겁니다. 왜냐면 무주택은 원래 결심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왜냐면 최보라고 하는 지금 제가 굉장히 잘 키운 제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한다고 하고 계속 안 했어요. 지금 옆에 좀 지인으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계속 저한테 연락을 하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무 액션도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집주인이 너무 좋아서 만족스러우니까. 근데 뭐라도 해봐야겠다고 이 돈을 입금해버리면서 이제 요구하는, 야 네가 도와줘 이렇게 해버리는 애는 어떤 애냐면 최부도 돈을 입금해버리더라고. 너무 진짜 자기가 실행을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결심이 되는 건 뭐냐면 안 좋은 집주인을 만난 거예요. 집이라는 건 진짜 꼭 하나 있어야지 내가 인간적 존엄을 지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결심을 하더라고. 그게 무주택 탈피입니다. 1주택 된 다음부터는 사실 이제 그때부터는 뭐 마인드 교육은 필요 없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너무나 갖는 방법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수익을 낼 방법까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영주택에서 일로 만드는 난도는 제가 생애 난도로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한번 경험치를 누적해 보면 1에서 2 만드는 거랑 2에서 3 만드는 거의 난도를 치칠게요. 이게 이제 뭐 어려운 걸로 치자면 2지죠. 2지. 2에서 3 만드는 건 한 20% 정도라고 치면 퍼센트로 1에서 2 만드는 건 한 3, 40? 이건 90입니다. 90. 0에서 1 만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예.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 중에 1명만 여기를 탈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무주택 있으시면 1번 한번 눌러볼까요? 우리 무주택. 아니, 초롱님은 그거잖아. 초롱님은 주택이 있었다가 무주택 된 거 아니야? 한 번도 생애에서 주택을 안 가져본 사람. 그런 거 말고. 그거는 경험자예요, 여러분. 초롱님은 무주택자가 아니야, 저건. 다른 분들이 만약에 지금 1번을 칠 수 없어가지고 지금 못 치신 거라면 말씀드릴게요. 무주택에서 하나 갖는 거는 뭐가 됐든 하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여유 내에서 가장 좋은 걸로. 알겠죠? 등기부에서는 꼭 이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하나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아파트를 좋아하시지만 집합 건물은 5층 이상이면 아파트가 제약을 굉장히 많이 둬요. 도로나 특히 주차 공간이라든지 공용 녹지 공간 같은 것들에 제약을 많이 줍니다. 그럼 뭐 건축 후퇴성 같은 것도 제약이 많아요. 아파트는. 연립은 660제곱미터의 건축 면적을 초과하는데 4층 아래로 지으면 됩니다. 쌤, 다세대 빌라나 연립 같은 거 봤는데 저는 5층도 보고 6층도 본 것 같은데요. 한 사람들은 뭐냐면요, 여러분. 한 개층이나 두 개층 정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등록을 하는 불법 편법을 쓰는 겁니다. 불법은 아니고 편법이죠, 편법. 그러니까 주택만 4층으로 지으면 돼. 그러면 한 층 정도는 이를테면 필로티로 뺐다 1층을. 1층에 필로티로 하나도 안 만들었어. 그러면 4개 층을 지을 수 있으니까 2, 3, 4, 5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옥탑은 위반 건축으로 하나 해놓거나 그리고 월세 받아요. 아니면 이제 2층 정도는 근생으로 만드는 거야. 사무소나 근린생활시설로 등록을 해. 하지만 어차피 월세 받아. 이런 방식 이해되시면 1번. 그럼 사람들은 왜 굳이 저런 법을 안 지키고 굳이 그렇게 건축물을 만드나요? 라고 물어보면 한마디 할게요. 그거 집 4개나 5개 지으면 월세가 얼마가 늘어납니까? 서울에서.
원룸 월세가 100 정도 돼요, 여러분. 원룸 월세가. 그러면 5개만 더 지었어도 월 500은 보장되는데 그 수익률 앞에 여러분이 안 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해되시면 1번. 영상을 안 끄셔가지고 제가 꺼드릴게요. 이해되시죠? 좋아요.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 건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등기부의 표현 방식입니다. 이거는 부르는 말이고요. 구분 건물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건물, 토지 이렇게 이중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떼는 거예요, 등기부를. 오케이? 그렇게 생기는 게 이렇게 3개다. 그래서 아까 메일로 질문 주신 분들 물어보니까 선생님 다가구 다중주택은 3층 이하여야 된다는데 제가 본 건 다 5층이 넘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1에서 2층 정도는 다 근생 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옥탑은 위반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냥 옵션이야, 옵션 기본적으로. 그럼 1, 2층 근생에다가 하나가 4개씩 추가한다 칩시다. 그러면 8개죠? 8 플러스 옥탑도 2개 지을 수 있으니까 2 이렇게 해라. 그럼 10개가 늘어났는데 10개에서 월세를 뭐 70만 원만 받았다고 칩시다. 서울 허름한데 기준으로. 이거 700 아니에요? 여러분은 3층만 예쁘게 지어서 다가구 다중주택 만드시겠어요? 아니면 10개 추가하실래요? 근생이나 옥탑으로.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그럼 다 추가할 거야. 안 추가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추가해야 700만 원이 더 생기잖아요. 그럼 이자를 다 내고도 돈이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 수익률입니다. 이게 다가구 다중주택의 수익률이에요. 다가구 다중주택은 재개발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돈 가져가는 동안에 그냥 묻어두는 게 아니라 월세 수익이라도 얻고 싶어라고 만들어낸 괴물 같은 어떤 형태의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진짜 단독주택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깔고 혼자 살면서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집을 끌고 가는 찐 부자들과는 달리 생활전선에서 매우 힘겹게 사업화시키는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물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되시면 1번. 그래서 대체로 다가구 다중주택은 풀 대출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거의 다 신탁 대출이에요. 그래서 저기는 전세로 받기보다는 월세로 많이 맞춰놓는 경향성이 강해요. 90% 대출을 받았다면 처음에 월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탈출 방법은 이겁니다. 처음에 이제 방이 여러 개가 있다면 처음에 하나, 2개씩을 전세로 받아가지고 전세금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 전세금 받을 때마다 협상해가지고 신탁사에는 그 전세금을 상환해야 돼요. 그래서 대출금을 한 5년 지나면 절반으로 뚝 떨어뜨려 줄이면 이 건물에 대한 안정성을 내가 매우 높인 겁니다. 이러면 부도나기가 매우 어려워요. 경제 위기가 온다 해도. 진짜 안전하게 하는 사람은 시간을 더 10년 정도를 써가지고 나머지 있는 것도 전부 다 전세로 바꾸거나 대출이 한 개도 없는 건물을 만들어버려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굉장히 행복한 건물입니다. 노후 대비가 끝나니까. 그리고 그거 할 때쯤 되면 재개발한다고 막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출이 많이 안 껴있기 때문에 별 부담 없이 이주비 대출에 대한 부담도 별로 없이 그냥 동의서 써줄 수 있는 거죠. 1+1 나올 거니까. 이해되시면 1번.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나 생각을 머릿속으로 해낼 수가 없는 상태일 때는 다가구 다중주택은 들어가지 마세요. 공부 좀 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자꾸 그냥 무조건 있는 돈을 쑤셔 넣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 물건이 여러분 눈에 매각기일로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들어가신 분들 물건이 여러분들 눈에 검색되어서 여러분이 주워 담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낙찰 받으시는 거고. 오케이? 다시 한번 복습 드리자면 집합 건물은 구분 소유를 하고 있는 형태, 전용 면적 자체를 내가 갖고 있다라고 표현한 데를 전유부라고 부르고, 이거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포함 구분 상가로 101호, 102호가 다 이렇게 구획 지어져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유부를 갖고 있는 거라 볼 수 있고, 대표적인 아파트의 등기부를 보면 이렇게 집합 건물로 나와 있다.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 2802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집합 건물의 소유 내역이 표제부에 등장되겠죠. 그러니까 표제부는 건물 플러스 토지 같은 상황이 한꺼번에 등재가 되는 거지. 왜? 그걸 집합 건물이라고 부르니까. 이게 용어입니다. 그럼 구분 건물은 뭔데? 구분 건물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건물하고 등기부가 나오고 토지하고 등기부가 나와요. 이 두 개의 소유주가 달라지면 그때부터 지상권 이런 물건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1번. 그럼 제가 표로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복습하는 거죠. 잘 만들었죠? 설명하고 복습하고 설명하고 복습하고. 괜찮아요? 구분 건물인데 단독주택 한 개만 갖고 땅만 깔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여기다가 수익성도 추가하고 싶어서 인간의 욕심은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원래는 3층 이하에 19개밖에 할 수 없는데 여기다가 근린 집어넣고 옥탑 집어넣고 해서 옥탑 둘 근린 8 만들면 플러스 10이 되니까 29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수영님 받은 상도 25구역이 이겁니다. 30개예요 방이. 이해되시면 1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형태를 다가구라 부르고 혹은 다중주택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죠? 그러면 다가구랑 다중주택의 차이는 뭐냐? 이거는 이 안에다가 주방, 즉 가스를 켤 수 있는 뭐야? 그 화재 소방법에 해당하는 그 시설을 뭐라 그래, 그치? 이게 무슨 시설이지 이게? 취사 시설. 아, 왜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요즘에 너무 무리한 일정을 달리느라고 약간 뇌하고 몸하고 따로 노는 때가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목소리도 약간 갈라 그러죠? 감기가 또 올려나? 오늘 아무튼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여러분 곁에 붙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호를 제가 너무 생각 없이 약속을 많이 잡았나 봐요. 들어오는 거를 다 잡다 보니까 갑자기 뭐 뭘 같이 해볼래? 같이 해볼래? 네 영상 봤는데 네 책 봤는데 같이 해볼래? 그러고 네 고맙습니다. 네 했더니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월 달부터는 네네네네만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많이 찾아주시니까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등기부에 지금 최대 인원 들어온 것 같은데요. 30명 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맞죠? 그렇죠? 제가 느낌상 이제 말씀드릴게요. 건축물 대장 보는 방법 중에 하나 단독이나 다가구 집합 건축물은 등기부가 볼 게 많지 건축물 대장은 볼 게 없거든요. 근데 단독이나 다가구는 뭘 보냐면 여러분 연면적 산출용 대지면적 산출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대지면적 전체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올라가는 요 면적 있죠. 대지 전체 요 면적. 요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건축 면적을 보정해서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 면적을 따로 계산해. 그래서 용적률을 155로 잡아 놓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축 면적은 83.56인데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 거는 토지를 크게 가지고 온 거지 연면적을 산출할 때. 근데 위에는 298이니까 층수는 하나 곱해 봅시다. 83에다가 83 너무 힘드니 빡시니까 80으로 계산할게요. 80에다가 층수를 한 218이면 어느 정도야? 83 24니까 3층이 안 되네. 그치? 그럼 용적률 산출 298이구나. 84 32 4층이 좀 안 되네. 그럼 3층으로 잡을게요. 80으로 잡으면 240 정도 되는데 연면적 산출할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감가되는 면적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건축물의 안에서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 내에서도 요만큼 빠지고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여기는 뭐 필로티가 들어왔다거나 주차장으로 쓴다거나 해서 건축물 올라가는 거에 조금 빠지는 이런 유휴 공간들이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빼고 그냥 순수하게 건축선에 올라가는 건축물을 층수별로 짓는 거를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연면적은 이겁니다. 여기 평수가 한 84 정도 되면 1, 2, 3 올라가면 4개 층 아니에요. 그럼 84 곱하기 4가 연면적이 돼요. 이해되시면 1번. 1층이 100이면 4층을 올렸으면 연면적은 400이 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비어있는 땅 빼고 빼곡하게 건축물 올라가는 땅이 연면적이에요. 등기부에서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까지 배우니까 좋아요? 잼나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하층이 이렇게 넓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2, 3층으로 올라가는 건 7, 5인데 1층은 6, 2잖아. 그러면 건축물 이렇게 짓는데 아래층은 뭐가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돼 있겠지. 이렇게. 이런 구조 알겠어요? 겉으로 지금 보기에는 잘 안 보이지만 뭐 필로티 쪽으로 빼는 것도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느낌 오시죠?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다. 그 다음 등기부에도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기록이 된다. 그럼 다중주택은 뭔데? 라고 보면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을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줘 하면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네가 이렇게 구별한 거에 건축법적, 주택법적 혹은 도정법적 사항이 참고될 만한 거 있으면 가져와 줄래?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을 이렇게 가져와요. 얘가.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면 1번. 옛날에는 이거를 일부러 전부 법령정보센터 들어가 찾아야 됐는데 요즘에는 시킬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도 계량기가 세대 분리가 가능하고 전기 계량기가 층별로 한 개밖에 없는 형태를 다중주택으로 만드는구나. 그러면 거의 비슷하지만 공용부역만 설치할 수 있고 공용 욕실 설치 가능하고 이런 세 개의 부분이 다중주택으로 불리는 거에 차이점이 있군요. 라고 생각하시면 1번.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나 주택수 계산할 때는 전부 다 주택을 한 개로 합산한다. 그러니 향후에 여러분이 재개발 노리는 지역에 몬테크를 할 때 내가 현금 여력이 조금만 더 있다라고 한다면 일을 그만두고 월세를 받아가면서 그걸로 수익형을 담보하는데 내가 그 집을 깔고 앉아서 가고도 싶다 그러면 가장 맨 꼭대기층에 주인이 살고 아래층은 전부 다 원룸으로 채워진 건물을 보셨어요? 그거 보셨으면 1번. 그리고 지방에는 예쁘게 세팅하느라고 1층은 상가로 등록해서 편의점 같은 걸 꽂아놓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원룸 사는 사람들이 그 편의점 때문에 너무 편해해요.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거로 들어와 있으면. 그래서 빌라 땅을 지방에 좀 크게 지어놓은 다음에 편의점 하나, 부동산 하나, 그 다음에 카페 하나 이렇게 아니면 세탁할 수 있는 빨래방, 무인 빨래방 하나 이렇게 4개 세팅해 놓고 위에 원룸을 꽉 채운 다음에 꼭대기층에 옥상하고 함께 테라스 세워서 자기가 살면 이거는 완전한 전원 생활의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끝날 때 전원주택을 가시는 것보다는 도심 지역 내에서 살만한 공간에 이런 건물을 지어 올려 사시는 거를 추천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거는 이주자 택지 같은 걸로 분할을 받을 수도 있고요. 신도시 생길 때 상가가 지은 지역에 상가주택 건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따로 할당해 놓는데 그거를 분양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1번. 그래서 4차 공부해 가시면서 이주자 택지 같은 것도 공부를 하시면 그 대토로 받은 사람, 그러니까 토지로 받은 사람한테 그 토지를 돈으로 바꾸고 싶은 사람이 중간에 나올 때 그거를 사는 방법도 여러분이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다. 아이디어만 잡으시면 수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가구의 원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은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맞습니다. 원룸 같은 거 막 지어 놓는 거지 이렇게 이 안에 여러 개로. 그래서 그 도면에 보면 몇 개 방이 있는지를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배웠다시피 똑같이 연출하면 건축 면적과 대지 면적을 분리해서 이렇게 나누면 이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건폐율은 왜 쾌적하다라는 말하고 똑같냐면 총 면적이 한 260인데 145 정도 지었으니까 한 55 정도 지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건축 땅이 이만큼 있으면 절반만 지었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주변에 마당도 있고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55 정도의 건폐율은 우리가 봤을 때는 공간이 하나도 없고 되게 빽빽하게 느껴집니다. 이 감이 생기시면 빌라 단지나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건폐율 예측이 가능해지세요. 이해되시면 1번. 왜 공부한 뒤에 경험을 같이 결합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어? 그러니까 아파트 건폐율 17인대를 가보고 21인대를 돌아보면 그 임장 경험이 내 공부 실력과 누적되어 가면서 빌라 단지에 17, 20은 생길 수가 없고, 왜냐면 꽉 채워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성이 나와야 되니까. 빌라랑 다가구 짓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자원봉사 하려고? 사람들한테 싸게 주택을 공급해주기 위한 마음으로? 돈 벌려고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집을 꽉꽉 채워 짓는 게 빌라나 다가구 다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거 이해되면 1번. 그러니까 최대 건폐율을 55나 50으로 지자체에서 정해주면, 혹은 도정법이라든지 주택법에 정해주면 그걸 빽빽하게 채워서 다 써요? 아니면 여유롭게 남겨놓고 아주 쾌적한 집을 만들어요? 다 쓰자가 다가구 다중주택. 돈 벌어야 돼요, 이 사람은. 그러면 쾌적하게 만드는 집은 어떤 집일 수 있겠어요? 마당도 있고 주차 공간도 이렇게 만드는 집은 그게 단독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서울의 핵심 급지에 단독주택을 아직도 팔지 않고 갖고 있는, 성수동에 있는 단독주택 얘기하는 겁니다. 홍대나 이런데. 그런 데는 전통적으로는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파트만큼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게 우리나라는 되게 기현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빌라업자나 다가구 업자 같은 사람들이 그 단독주택 땅을 살 때는 굉장히 큰 가치로 해주죠. 자기는 5층 정도를 쌓아가지고 팔아먹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다음 스텝이 이제 이런 거 하나 지어가지고 분양 한번 해서 성공을 시켜보는 겁니다. 이걸 지으면 이제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직 경험을 쌓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도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한 개의 영역을 열면 다른 영역은 얼마든지 있다. 얼마든지. 그래서 여기서 궁금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행님이 고시원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숙이나 고시원 형태로 등록할 수 있는 건 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연면적 제한의 차이가 제일 크고요. 그죠? 그리고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가 되게 많다. 이해되시면 1번. 그 다음에 임대차 보호법도 제한되어 있어서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고시원은
방빼기 같은 게 없으니까. 이해되시면 1번. 오케이. 그리고 건축물 뒷면이 중요하다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나다니다가 예쁜 건물이 보이면 건축물 대장을 정부24에서 주소 입력하고 찾아본 다음에 뒤에 면적, 정부면 을지라고 부릅니다. 정부에서 발행한 그런 문서가 앞장이면 일면이라고 안 하고 갑지, 을지, 병지, 정지 이렇게 가요. 을지에 설계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예쁜 건물을 보면 설계자를 을지에서 찾아서 저기다가 의뢰를 하시는 것도 역발상입니다. 이해되시면 1번. 이게 여러분 지나다니다 보면 아 나 진짜 저런 집에 꼭 살고 싶다라고 되게 예쁘게 건축해 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나온다는 사실은 모르잖아요. 벽에 그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 건 아니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아파트에 사는 상황에서는 이런 걸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예쁜 건물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예술가처럼 지은 곳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다가구 다중주택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왜 교외로 좀 빠지면 카페를 지었는데 단독주택 지어놨고 그게 마당이랑 막 호수 뷰랑 이렇게 깔아놓고 많은 걸 설치해놨는데 결국 주인집은 2층에 살고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모르나요? 코미홈이라고 하는 그 가평에 가니까 그 와이프가 찾은 카페가 있던데 거기 진짜 좋던데 너무너무 행복한 집이던데 물론 이제 거기에 살라고 하면 못 살겠어. 왜냐면 도시가 너무 멀리 있어요. 그런 거는 살 수는 없는데 가끔 가서 충전하고 오기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도 막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그네도 있고 막 집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